예, 반갑습니다. 유정현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4차 산업혁명과 게임 산업을 결합시키기 위한 게임 산업이 4차 산업혁명의 요소를 흡수하기 위해서 또는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정부의 가버넌스 구조 설계가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AI나 빅데이터 또는 AR, VR의 등장에 대해서 왜 저런 어떤 이 기술적 변화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저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박진환 교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싱귤레리티라는 개념으로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특히 AI의 등장 이런 것들이 보면 결국에는 인간과 유사한 어떤 사고하고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그래서 제가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굉장히 우려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한 기회로 보고 있는 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건 뭐냐면 과거에 인간의 어떤 기계라는 것은 인간의 제어를 받았습니다만 소프트웨어도 그렇습니다만 AI나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엔 인간처럼 행동한다는 것은 AI나 빅데이터 그리고 IoT, 로봇 이런 것들이 하나의 우리의 경제 활동과 사회 활동의 플랫폼으로 작동할 거다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거의 모든 산업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기반 기술로서 작동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상과 현실의 결합에서 또 하나의 세계가 등장할 것이다. 제1의 세계는 현실이라면 제2의 세계는 가상, 허구이고 제3의 세계는 현실과 가상이 혼합과 상호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AR이나 VR 같은 그런 기술이 이제 등장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라는 것들이 4차 산업혁명에서 한국의 핵심 역량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이 대단히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한국이 캐치업 전략을 취했을 때는 문제는 간단했습니다. 한국이 어떤 제품을 어떻게 만들고 어떤 산업을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것들은 대개 선진국의 모델들이 존재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모델들을 우리가 뛰어넘었던 우리가 한국에 또는 글로벌리 유일한 산업이 존재했습니다. 그게 한국이 가지는 온라인 산업입니다. 온라인 산업은 캐치업의 모델이 아닙니다. 온라인 산업은 태어날 때부터 혁신, 즉 본 글로벌과 똑같은 우리가 뉘앙스로 이야기하면 본 이노베이터, 즉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혁신자였습니다. 한국이 모든 산업을 만들었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고 서비스하는 방식을 만들었고 과금이나 결제를 만들었고, 예를 들어서 프리투플레이 그런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고, 그래서 한국은 모든 것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만든 것을 다른 나라가 전부 모방하는 이런 과정이 유일한 대한민국의 산업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산업에서 또 한 번 우리가 이제 모바일 게임으로 넘어가면서 한국이 굉장히 뒤처지면서 한 2년 정도 늦었나요? 결국에는 한국이 과연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모바일 이후에 다시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인 모듈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상태에서 이런 어떤 기술적인 4차 산업혁명 모듈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에서 게임이 과연 어떤 요소를 어떻게 흡수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기술적인 모듈들에서 예를 들어서 AI라든지 IoT,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한국의 기업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게임에서 이런 요소들을 흡수한다고 할 때도 과연 어떤 요소들을 어떻게 흡수해야 되고, 그게 결국에는 아마존의 그대로 그냥 사서 쓰면 되는 것인지 AI를 독자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기업의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모호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이미 게임 자체가 이노베이터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적어도 온라인 게임도 그렇습니다. 모바일 게임에서도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나라가 하는 것들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자체가 현재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제조업의 모델인 패스트 팔로워 전략이 통용될 것인가도 지극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지금 현재 필요한 과거에 대한 학습이라는 것은 과거의 온라인 게임과 텍스트 모드라는 지금은 우리가 거의 잊어버리고 있습니다만, 한국이 온라인 게임이 오기 전에 존재했던, 세계를 한번 흔들었던 또 하나의 산업이 텍스트 모드라는 산업이 있었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독자적인 산업 진화 경로의 설계가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텍스트 모드는 지금 이제 여기 계시는 아마 게임 전문 아마 기자님들은 기억을 하고 계시겠습니다. 뭐 당군의 땅이라든지 주라기 공원 이런 형태의 게임들이 한국에서는 정말 산업으로서 존재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존재 형태는 굉장히 특수한 형태였습니다. 즉 한국을 빼고 어떤 나라도 텍스트 모드라는 산업이 산업으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텍스트 모드라는 건 여기 이제 사진으로 보여드린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당신은 뭐 주라기 공원 같으면 그렇죠. 공룡이 나타났습니다. 공룡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1번 친다, 2번 그냥 도망간다. 1번을 엔터를 치면 당신은 공룡을 때렸습니다. 데미지 뭐 어쩌고 이런 식의 어떤 소설과 같은 형태의 게임이 텍스트 모드입니다. 근데 텍스트 모드 산업을 보게 되면 대단히 재미있었던 게 뭐냐면 연구를 해보면 덴마크의 디쿠모드라는 원형의 이 게임이 있었는데 이걸 수입된 기술로 출발을 했지만 결국에는 우리나라 게임 회사가 독자적인 진화 경로를 구축을 했고 산업화를 시켰고 세계 최초의 산업화를 이룩했다는 것이고 그런 어떤 텍스트 모드를 기반으로 해서 그래픽을 입힌 상태가 온라인 게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온라인 게임이 텍스트 모드에서 출발해서 변형된 그래픽을 입힌 온라인 게임이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한국 최초의 온라인 게임 넥슨의 바람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이전에 이런 어떤 혁신의 어떤 프로세스를 대한민국이 이미 산업적으로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과거에 20여 년 전에 그런 기억들을 다 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이런 어떤 우리가 이론적 기반을 근간으로 해보면 게임과 ICT하고 4차 산업혁명 간의 구조를 보면 되게 이런 어떤 세 개의 레이어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 가지고 있는 AI라든지 빅데이터, 로봇 이런 어떤 산업적인 어떤 구조를 우리가 IoT도 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4차 산업혁명이 하나의 가장 기반 기술로서 작동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ICT 기술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AR, VR 기술이 올라오고 이런 어떤 기술적 기반을 근거로 해서 게임이 하나의 독자적인 자기 영역을 구축하는 또는 이런 어떤 기술적 요소들을 흡수하는 그래서 창작이 자유로울 수 있는 이런 어떤 기술적 기반을 가지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4차 산업혁명 요소를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는 기업을 우리가 여러 이제 NC라든지 뭐 넥슨 여러 회사가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넥슨의 케이스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넥슨의 이도 디렉터가 저희 지난주 토요일 날 있었던 게임학회에서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양반은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분이 이도 디렉터입니다만 정말 아주 정말 좋은 개발자더라고요. 이런 어떤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봇을 즉 자동 플레이하는 이런 봇을 탐지하기 위한 전체적인 어떤 인공지능과 어떤 뭐 기계학습을 통해서 이걸 이제 어떻게 탐지하는가 하는 것들을 설명하는 과정입니다만 결국에는 이 과정이 전체적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과정 설계가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강연에서 넥슨의 케이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또 하나가 이은석 디렉터라는 넥슨의 이제 개발자입니다만 이제 이은석 디렉터가 했던 것들이 이야기가 뭐냐면 결국 AI 발달로 게임 산업 일자리가 줄어들고 궁극적으로 AI가 개발한 게임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조금 단순한 게임들이죠. 그리고 대규모로 개발되는 아주 초 A급의 게임의 틈바구니 속에서 개발사 경쟁이 할 거다. 굉장히 이제 아주 날카로운 인사이트입니다. 개발자가 시장 구조까지 보고 있다는 건 참 대단히 뛰어난 인사이트인데요. 결국에는 이런 어떤 레벨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세기가 아마 조만간 올 거라는 것들을 개발자들이 지금 본능적으로, 직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어떤 이야기, 그리고 경험과 직관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이 단지 직관으로 끝나지 않고 있는 게 뭐냐면 마이켈 쿡이 만든 AI가 만든 게임입니다. 이게 안젤리나라는 AI가 제작한 게임입니다. 이게 투데섹트라는 게임인데 2100년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2012년에 그래픽이나 사운드가 이미 만들어진 모듈을 조합해서 게임을, 즉 AI가 제작한 게임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안젤리나라는 AI가 이걸 만들고 난 다음에 인간에 의해서 한 400회 정도를 플레이하고 난 다음에 게임 레벨 등을 다시 자동으로 수정한다는 겁니다.
즉 인간이 로봇, AI가 만든 게임을 인간이 플레이하고 그 플레이한 내용을 쭉 확인하고 체크하면서 난이도가 너무 높다고 생각하면 난이도를 떨어뜨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난이도가 너무 낮다고 생각하면 난이도를 올리는 과정, 이 과정을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뭐 이 게임을 보면 뭐 그리 대단한 게임 아닙니다. 이 여기 있는 이제 배를 플레이어가 배를 이렇게 뭐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걸 이제 습득하면 그리고 가면서 이제 장애물을 피해 다니는 그런 어떤 단순한 형태의 게임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이 AI는 구글에서 필요한 사운드를 이렇게 추출해내고 이런 기능까지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형태의 어떤 게임들이 아마 등장하게 될 거다. 근데 이런 것들은 게임뿐만 아니라 소설 같은 경우는 창작 영역에서도 이미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AI가 작성한 AI가 집필한 단편이 이미 예선을 통과하는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서 일본이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영역에서 모든 창작 영역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이제 제가 전체적인 어떤 구조 속에서 이런 그 4차 산업혁명의 모듈들, 이건 정말 뭐 기술적 기반 기술의 모듈입니다. 그래서 이런 AI라든지 빅데이터, 뭐 IoT 이런 것들은 게임 산업뿐만 아니라 사실 산업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창작에 있어서 AI가 작동을 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에 있어서의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에 바로 하는 거고요. 빅데이터나 의료나 이런 데만 쓰이고 뭐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기반 기술로서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위에 이제 이런 IoT하고 AR, VR 같은 이런 기술들이 얹히는 이런 걸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과거에 이제 정부 영역을 우리가 정부 영역을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문체부 영역이라는 것은 게임에 대한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게임을 관리함과 동시에 AR, VR, 즉 기술적으로도 이 부분은 AR, VR을 R&D라는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역량을 투입하거나 이런 데 한정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AR, VR과 게임의 어정쩡에 걸쳐 있는 ICT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어정쩡한 형태의 게임을 관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미래부 역시 완전할 수 없었던 게 미래부는 이런 4차 산업혁명의 기본적인 모듈들을 가지고 있는 어떤 예를 들면 뭐 초지능 사회 무슨 뭐 기구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작동을 해왔습니다만 여기가 그다음 ICT가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게임의 주무부처가 아니었는 상태에서도 융합형 컨텐츠라는 이런 형태로 게임 산업에 진입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빨간 선으로 보시는 이런 부분들이 미래부가 가지고 있는 게임에 대한 그리고 기술과 게임에 결합된 영역이었습니다. 반대로 문체부 같은 경우는 게임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기술적으로 AR, VR을 약간 걸쳐있는 이런 형태의 어떤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체부가 이런 이제 근거로서 조직도를 우리가 보게 되면 결국에는 문체부에서 게임과 기술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엔 이게 이제 제1차원을 중심으로 한 전체 이제 문체부의 조직도입니다만 결국 살펴보면 뭐냐면 뭐 문화 콘텐츠 산업실에 하나의 실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여기는 대중문화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또는 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를 방송 영상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콘텐츠 정책관이라는 콘텐츠 정책국이라는 이 하나의 단위에서 그리고 3명의 과가 이걸 담당하는 정도고 3명의 과 같은 경우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게임 콘텐츠과 정도가 결국에는 관련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체부의 조직 구조가 굉장히 사실은 그런 어떤 4차 산업혁명이나 게임을 향후에 확장하기에 기술적으로 확장하기에 한계적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전체적으로 1차원 내에서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체육과 스포츠라는 전혀 이질적인 분야로 들어가면 그건 이제 게임하고 완전히 관계가 없이 완전히 따로 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게임 산업에 적합한 조직 구조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4차 산업혁명이라는 굉장히 기술적으로 게임의 개발과 그러니까 테스트 그리고 서비스라는 모든 방식에서 지금 영향을 줄 것이 예상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점은 더더욱 큰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이상적인 게임 관련 정부 영역을 볼 때는 이 전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I나 빅데이터, IoT, 로봇 같은 이런 4차 산업혁명 요소가 요소 기술이 전체를 떠받들고 있는 물론 이건 이제 게임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또 기반 기술로서 작동을 할 거고 그 위에 ICT 기술이 아마 얹히게 될 거고요. 그래서 ICT 기술이 얹히기 때문에 바로
뭐 SKT나 KT가 AI나 빅데이터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게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네이버가 AI하고 빅데이터, 특히 AI에 독자적 AI 개발하고 있다는 이유가 ICT라는 자기 영역을 AI를 빼고는 생존할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AR이나 VR도 이게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 위에서 이런 어떤 향후에 게임 개발 방식과 유통 방식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예상을 해서 이런 각각의 기반 기술과 요소 기술들을 결합하는 이게 하나의 전체적인 하나의 게임 관련하는 정부의 이상적인 관리 영역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게임 관련 정부 기능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또 생각할 게 세 가지 파트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기술과 산업을 결합시킨 위에 하나가 뭐냐면 스타트업과 소규모 개발사에 대한 전담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기구입니다. 이건 지금 현재 생태계에 대한 이슈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슈는 생태계에 대한 이슈하고도 맞물릴 뿐만 아니라 우리 현재 게임 산업 구조가 독과점적 구조입니다. 독과점적 구조라는 것은 중소개발사가 실제로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약해졌다는 이야기고 산업적인 기반이 와해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즉 이미 산업적으로 생태계를 내버려 방치해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은 지났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스타트업과 소규모 개발사의 육성을 전담할 수 있는 하나의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두 번째는 글로벌 진출에 대한 전담에 대한 이슈입니다. 아까 독과점에 대한 산업 생태계에서 독과점적 이슈를 제가 제기했던 거하고 이건 맞물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큰 개발사, 메이저의 개발 게임사들 같은 경우는 글로벌 진출에 있어서 독자적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타트업은 뭐 역량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소규모 개발사들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글로벌을 진출하고 글로벌 시장에 대한 역량들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지금 생태계를 복구한다는 측면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측면에서도 글로벌 진출을 전담할 수 있는 하나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가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개발사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아까 이제 넥슨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 AI나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신속하게 내부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놀랍게도 넥슨의 이도 디렉터가 이야기를 했던 게 내부적으로 AI나 이런 빅데이터 쪽을 담당하고 있는 개발자들의 인력이 몇백 명 단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소규모, 중소규모 개발사들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백업할 수 있는 내부 인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현재 더구나 산업 구조가 독과점적 구조가 있는 상태에서 이쪽으로 인력을 돌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이런 우리가 기술적인 변화가 예상이 된다면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AI나 빅데이터나 이런 어떤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특히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개발사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모듈들을 개발하고 또는 공동으로 연구를 시키고 이런 하나 기구나 기관을 즉 전담을 시키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여기서 이제 가버넌스 이야기하면서 고민해야 될 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위원회하고 정부의 관계입니다. 과거에 사실 위원회라는 것은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참여정부도 위원회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도 있었고 박근혜 정부도 무수한 위원회가 작동을 했지만 실제로 위원회가 작동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어떤 논문을 보면 최무현과 조창현 교수가 썼던 논문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무원들은 자신의 책임과 권한에 속하는 의사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 예를 들어서 자문이나 조사와 같은 기능에서 이익 집단은 이해도 강하게 집착하지 않는 위원들로 구성된 정부위원회를 최상의 것으로 생각한다고 해석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자문이나 조사 정도의 위원회 기능을 맡기는 게 좋다라고 공무원들은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어떤 기본적인 위원회에 대한 공무원들의 입장을 생각을 들어볼 때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이 구성이 될 겁니다만 어떤 곤란이 예상이 되냐면 결국에는 게임산업 첫 번째가 뭐냐면 위원회 내 취약한 게임 산업에 대한 입지입니다. 지금 최근에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게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ICT나 ICT 쪽이 좀 기반이 약하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향후에도 4차 산업위원회가 제조업 중심으로 가버릴 가능성이 현재 굉장히 큽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게 된 사실은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게임 산업에 대한 입지 자체가 현재 전체적으로 규제 완화 이런 쪽에 대한 그 이슈는 충분히 공감이 되고 있습니다만 다음으로 진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술적 지원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산업에 있어서의 하나의 생태계를 복구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고민들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위원회 내에서 게임 산업의 입지 자체가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 그러면 제조업이나 기본적으로 하드웨어적 IT를 중심으로 인해서 위원들이 구성되게 될 경우에 굉장히 이제 게임 산업이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점프를 하기에 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이 됩니다. 두 번째는 자문기구로서의 한계입니다. 뭐 이건 이제 앞에 나왔던 뭐 이런 이야기가 통하는 거고. 세 번째는 전략적 방향에 대한 지금 혼선, 즉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위원회가 4차 산업혁명 그 자체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굉장한 혼선이 있고 실제로 전문성이 약합니다. 그럼 네 번째는 특히 다수의 이건 역대 정부에서 다 나왔던 이야기입니다만 다수의 이해관계 정부 부처 간의 갈등과 파워 게임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4차 산업혁명 위원회라는 것도 결국에는 계속 회의만 하고 실질적인 실행력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부처 간에 조정하는 기능 정도가 가질지 모른다는 그런 우려를 우리는 하게 됩니다. 더구나 위원회 내에서 위원회가 지금 현재 구성이 아마 될 겁니다만 그 과정 속에서 게임 산업 자체가 현재 입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즉 산업적 입지입니다. 이것은. 그런 상태에서 볼 때 향후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고 우리 게임 산업의 전체적인 어떤 전문가들과 그다음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 그리고 언론인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될 이럴 중요한 어떤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의 혁신, 그러면 이제 게임 산업에서도 중요한 게 뭘까요 하는 이슈인데 민간의 혁신 능력과 정부가 결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보여드린 그림은 결국엔 창조 경제 혁신센터인가 하는 그 그림입니다. 이 어떤 기존의 어떤 박근혜 정부에서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어떤 최순실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억지로 만들어낸 그리고 기업들을 강제로 끌어내 가지고 하나의 숫자 채우기 위한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만 내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각 지역별로 클러스터를 만들고 특화된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시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이런 발상은 이런 클러스터하고 차별화한 그리고 또 하나의 특성은 대기업들이 그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이 중심이 돼서 자신의 노하우를 확산하는, 즉 공유시키는, 이 중소기업에 공유시키는 하나의 그런 구조를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런 문제의식은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새롭게 가져온 건 아니고 결국에는 이런 문제의식의 근간에는 토요타에 대한 연구들이 존재합니다. 토요타는 자신의 어떤 자동차 산업의 서플라이어 역량 향상에 어떻게 네트워크를 끌어올릴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이런 식의 클러스터형 구조의 지식 공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론적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응용한 것뿐이고요. 그러면 게임 산업 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생태계 내에서 생태계가 굉장히 지금 파괴되어 있다. 그리고 향후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기술적 변화가 메이저 기업들은, 큰 기업들은 더 그걸 흡수해서 한 발 더 나가겠지만 스타트업이나 중소개발사는 더 힘들어질 것이다. 그 부분을 캐치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면 간극은 더 커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을 한다면 게임 산업 내에서 메이저 기업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이 사람들과의 협력이 굉장히 필요할 것이다. 즉 민간의 혁신 능력을 함께 공유하고 확산하는 이런 작업이 정부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게임 산업 내에서 어떻게 상생의 생태계를 구축할 것인가, 어떻게 이 향후에 이제 파괴된 생태계를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또 한 번 지금 간격이 벌어지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